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는 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미국을 위해 우리는 트럼프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었던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에게 투표하기 위해 그에게 100%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자신에게 했던 지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당내 경쟁자였던 디센티스 주지사도 연설에서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개막일인 15일에 이어 이날도 총에 맞았던 귀에 거즈를 한 채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 연설에 화답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15일 공식 지명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하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가한 공격으로 최소 57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 유엔 운영 학교 수용시설에 이날 가해진 공습으로 2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건당국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칸 유니스에서 차량에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했으며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대한 포격과 공습으로 최소 4명, 북부 셰이크 자이드에서는 4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한 주택에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고 칸 유니스에서도 일가족 4명이 숨졌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학교시설 내부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 그룹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약 14,000명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았으며 하마스군 조직 지도부의 절반가량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오는 21일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에 대한 첫 징집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레디로 불리는 이들 유대교도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로 소멸위기에 처한 문화 등을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병역 면제되었지만 지난달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 같은 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밤사이 이스라엘에 수십 발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자체 방공망 아이언돔으로 추정되는 방공체계가 수십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몇 시간 사이 5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영상의 촬영 시기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같은 날 보도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에 우말투트 마을에 공습을 가해 시리아 어린이 3명이 숨졌으며 또 다른 마을에서도 공습으로 시리아인 2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계속되는 공격에 관해 논의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두 장관이 다양한 영내안보 위협에 대응한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증대 방안, 하마스 억류 인질 석방과 하마스 제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오르반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르반 총리가 EU를 호전적이라고 최근 언급했던 점을 비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오르반 총리의 주장은 실제로는 정반대이며 러시아는 침략자이고 우크라이나는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 중인 희생자라고 미셸 상임의장은 밝혔습니다. 이어 EU 순회의장직은 국제무대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역할이 없으며 연합을 대표해 대화하도록 유럽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르반 총리는 지난주 이른바 평화사절단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을 전격 방문했으며 이후 미셸 상임의장과 EU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EU 국가들이 호전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의 고위관리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한 양국은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고 밝히고 최근 양국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관련해 대북 억지력을 위해 전략자산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게 주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한국 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간 외국 생활 속에서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서 체제 염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탈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돼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적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핵협의 그룹의 임무도 진화할 것이라고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1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양국이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양국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관련해선 대북 억지력을 위해 전략자산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따를 것이라며 한국 안보엔 미국의 확장 억제가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국방부에서 나랑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핵협의그룹 NCG의 활동의 정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나요? As you noted last week, we finalized and signed the guidelines document for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or the NCG, which was a huge milestone. 지난주에 핵협의 그룹의 공동 지침 문서를 확정하고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의해 핵협의 그룹이 출범한 이래 1년 만에 이룬 대단한 이정표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한국과의 확장 억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0가지가 넘는 과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확장 억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월에 2차 NCG에서 언급했듯이 출범 1년 후에 지침 문서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초안을 작성하고 합의해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을 양국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6월에 완료하고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서명했습니다. 공동 지침 문서는 NCG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NCG의 수석 대표 회의를 통해 각 팀들이 하는 모든 노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우리의 확장 억제 관계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한 국방부, 한국 대통령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의 전문가들이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지침 문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NCG를 영속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간 해온 많은 작업을 향후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됐습니다. 미국 핵 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동등한 파트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I want to be very clear. So only the United States president can authorize the use and employment of U.S. nuclear weapons. However, when we have extended deterrence relationships,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만이 미국 핵무기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 억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동맹국들의 재래식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 대응이 어떤 모습일지 조율해야 합니다. 제가 동등한 파트너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조율하는 능력을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개념을 결정할 때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의 단계에서 한국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제도화한 것이네요. and the inputs into the process, right? So, with the caveat that the actual employment decision of nuclear weapons reserves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다만 보유한 핵무기의 실제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 사용을 승인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죠. 이때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폭격기를 한국 항공기가 호위하거나 급유를 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방공망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핵작전은 다양한 재래식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 동맹이 명시상부한 핵 기반 동맹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It is a nuclear alliance, and South Korea is an example of that. Our European allies in NATO. 우리가 동맹에게 공식적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할 때 그것은 핵 동맹이며 한국, 유럽 동맹국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그 예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 동맹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핵을 확장하고 있죠. 우리는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으로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일본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이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랑 차관보님, 최근 로즈 고테멜러 전 나토 사무차장은 VOA에 나토 핵 계획과 같은 수준의 정교함이 미한 간에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죠. 동의하십니까? They're very different. I don't want to take the analogy too far. NATO is, 32 allies, 31 of which participate. 한국과 나토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나토는 32개 동맹국 중 31개 나라가 나토의 핵기구에 참여하고 있고 훨씬 더 큰 동맹입니다. 우리는 나토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가져와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고유합니다. 지리도 다르고 위협도 다르며 양자 간 관계도 다릅니다. 따라서 나토의 경우 31개 동맹국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양자 간 협력과는 매우 다른 제도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나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에게 신뢰성 있게 확장한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해당 국가 또는 동맹국에 맞게 특별히 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고유한 위협 환경과 능력, 지리에 맞게 핵협의 그룹을 조정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님, 지난 며칠간 한국 당국자들이 공동지침 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특정 전략핵 잠수함이 한반도만 감시하도록 지정한다는 뜻입니까? No, so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what that means essentially is we commit to having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나 전략적 공격이 있을 경우 모든 우발 상황에서 핵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계에서는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핵 공격 또는 한국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항상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제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NCG를 통해 실제로 노력해온 것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맞게 특화된 핵전력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을 미리 배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북한의 특화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랑차 간부님, 한국 국방부의 익명의 당국자는 또 한국 언론의 공동 지침에는 미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The way I would describe that is we commit to a regular rotation of strategic assets. As you've seen in the past year, we had the USS Kentucky for the first time in 40 우리는 years.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해 미국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40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부산에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이 처음으로 입항한 것입니다. B-52 전략 폭격기도 최초로 한국에 착륙했습니다. B-52 착륙은 매우 어렵습니다. 길고 넓은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에 B-52를 착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의 공약에 대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영내에서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표단을 초청해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국 측에 미국의 삼축 체계를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NCG를 통해 약속한 것도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노출하고 순환 배치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켄터키함의 경우 전략 핵잠수함이 기항하고 있다는 건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 억제가 제도화됐다고 하셨는데 양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s. I mean, we have tried to make it, it's enduring and institutionalized, which means that no matter what 우리는 happens 확장 in the 억제가 politics, 지속적이고 제도화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양국 정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NCG의 과업을 구현하는 추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랑차 간부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NCG는 어떻게 진화할까요? So it's the NCG is a living body, and the work streams evolve with the threat environment and the capabilities. 북한의 능력이 계속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처럼 NCG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위협 환경과 능력에 따라 과업이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태세, 한국의 재래식 능력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핵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 개념과 북한을 가장 잘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진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연합 능력과 개념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매우 확신합니다. 북한은 미한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도발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국의 핵 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도록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I think North Korea is going to do that no matter what we do, and it's our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the threat environment we confront. And I think the NCG has done a commendable.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 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NCG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만에 NCG를 출범시키고 제도화해낸 일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NCG는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NCG 관련 모든 자세한 대화 내용과 과업은 기밀입니다. NCG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억지 태세를 조정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실무기구입니다. 나랑차 간부님, 워싱턴 선언과 NCG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핵 무장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0%는 핵무기를 원하며 한국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핵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NCG는 한국에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장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한국 국민들의 더 많은 확신을 주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입니까? There's a lot in that question. Number one, I would say the Washington Declaration was very explicitly the NCG.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NCG를 출범하고 설립하기로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NPT에 따른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겠죠. 핵무기 추구가 NPT 위반이고 아마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 개발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핵무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핵무기 추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핵무기 추구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역량을 투입하고 확장 억제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NCG가 보증한다는 점을 한국 국방부의 동료들이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미한 공동 안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확장 억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핀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부로부터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의 의미와 이행 계획,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확장 억제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방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and we've been very clear that when it comes to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미한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이 한반도 핵무기 긴급 상황 발생 시 두 나라의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의 우리 동맹은 철통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한 동맹이 방어적 동맹이며 영내에서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내 안보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 우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명시하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미한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해상연합훈련이 미국 등 29개국이 참가한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물론 이는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는 사안이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와이가 공격받을 경우 나토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와이가 집단 방어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협의 절차 등을 통해 나토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나토의 집단 방위가 요구되는 지역에 하와이도 포함해야 한다는 상원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조약 5조에 따른 동맹국의 집단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토 동맹국은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서 어느 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을 서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이가 공격받을 경우 나토 회원국들은 분명히 공동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듯이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 심지어 제5조의 지리적 범위 밖의 공격이라도 조약 제4조에 따른 협의 절차를 포함해 거의 확실하게 동맹의 대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하와이뿐만 아니라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와 기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와이주의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상원 의원은 지난 10일 블링컨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도태평양 영내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면서 하와이가 북대서양조약의 보호를 받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모든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를 약속한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영토의 경계를 정의한 제6조에 따르면 유럽 또는 북미에 있는 회원국의 영토, 프랑스령 알제리, 튀르키의 영토 또는 북회기선 북쪽의 북대서양 지역에 있는 회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에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는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제4조는 하와이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나토 동맹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적의 공격을 억제하거나 하와이 주민들을 다른 49개 주의 주민과 동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메커니즘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는 나토의 미 상원 의원들의 서한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하와이가 공격받을 경우 조약 제4조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이 협의를 통해 하와이를 공동방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원 의원들이 원하는 건 하와이가 공격받을 경우 모든 나토 회원국이 하와이 방어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공약이라며 그것이 선택조항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what the senators are asking for is a mandatory commitment. 하와이에 대한 집단 방어를 의무화하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이 하와이 공격을 포함한 어떤 공격도 고려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계속 증대되는 중국의 핵무기고와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거론하면서 하와이를 포함한 미 본토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Chinese growth and nuclear weapon inventory that's going on. 그러면서 1940년대 나토 결성 당시 북중 위협에 대해선 별다른 우려가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미국은 미국의 모든 지역이 북대서양 조약에 적절히 포함되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인 외교관들의 한국 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외국 생활 속에서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서 생긴 체제 염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탈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리일규 정무참사가 작년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리 참사의 탈북은 지난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2019년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류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 등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공식 확인된 네 번째 탈북 외교관 사례입니다. 리 참사 망명 시점과 같은 시기인 작년 11월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일가족도 한국 공관에 망명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탈북 사례까지 포함하면 북한 고위급 인사와 엘리트층 탈북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엘리트 탈북민의 수는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는 이미 10명 안팎의 엘리트들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탈북민 수는 2017년에 6분의 1 수준인 196명으로 줄었지만 엘리트층 이탈은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는 요인으로 장기간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각종 정보로 생긴 북한 현실에 대한 자각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가 풀리고 본국 소환이 재개되면서 이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은 3년 반 동안 국경을 봉쇄했고 이후 지금까지 1년간 해외 체류 자국 국민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귀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장기간 외국 생활을 통한 사상적 이완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가까운 기간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또 문제는 통제뿐만이 아니라 지원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계형 활동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의 사상 통제 이런 거로부터 장기간 지금 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북 요소가 많아졌죠. 북한 외교관들은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북한 당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라고 고강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돈벌이 수단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진 게 외교관들의 탈북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일규 참사는 한국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관 수입이 낮아 불법 장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 내 일부에선 외무성 사람들을 넥타이를 맨 꽃제비라고 부른다며 무역 일꾼이나 특수기관 일꾼들에 비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대외 활동을 하려면 고급 옷에 넥타이는 필수로 챙겨야 하니 그런 말이 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외교관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데는 이런 북한 실상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자녀의 미래가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를 다루는 전문 인력들이니까 북한 내부 실정과 국제사회 사이에 여러 모순적 현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니까 특히 자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것을 이어지게 할 수는 없다. 대부분 이제 그런 동기를 갖고 있어요. 태영호 전 공사와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망명한 부인 오예선 씨는 자서전에서 탈북 1년 전인 2015년 외교관의 대학생 자녀를 평양으로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영국에서 9년 가까이 생활해온 아이들이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층 탈북민 출신인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 당국이 이런 고위층 탈북 소식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휴대폰이 보급되고 중국, 러시아 등 외국과의 인적 교류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 차단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일선에 있던 외교관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지금 이탈이 이제처럼 증가한다는 자체는 김정은은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무성이라든가 노동당은 이런 부분을 북한 내부 권력층이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방편이 자구책이 될 텐데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로 북한 주민들의 중국으로의 탈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체류 중인 이들의 탈북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제도화돼 있으며 일부는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6일 북한의 강제노동이 주민들의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날 발간한 북한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이 깊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강제노동 시스템을 통해 통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 시스템은 국민보단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은 국가의 공짜 노동력의 원천을 제공하고 국가가 주민을 통제, 감시, 세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강제노동 피해자와 증인을 비롯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진행한 183건의 면담 등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보고서에 담긴 증언은 강제노동이 폭력과 비인간적 처우의 규모와 수준 양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가하는 고통에 대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종종 임금, 자유로운 선택, 보호, 의료, 휴가, 쉼터, 식량 등이 제공되지 않는 위험한 분야에서 견디기 힘든 조건 아래 일하도록 강요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구금시설,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대, 돌격대, 작업동원, 해외 노동자 등 6가지 유형으로 강제노동을 분류해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금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가 굴러가도록 돕는 강제노동을 대량으로 제공한다며 노동 단련대, 교화소, 집결소, 관리소에 구금된 이들의 삶은 강제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완전한 통제 상황을 감안하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척해 중 일부는 사실상 개인에 대한 소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노예화의 속성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군인들은 10년 이상 복무하면서 농촌과 건설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선 노동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채 국가를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이용되며 노동자가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정부로 흘러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북한 정부의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을 모두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노동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도록 하고 직업 선택권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돌격대를 없애고 군인들을 강제노동 인력으로 활용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책임 규명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모든 경제협력에 있어 엄격한 실사를 수행하고 공급망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는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북한 정권은 미국 국무부가 전날 발표한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주권 국가들 간의 친선이 강화됨에 따라 정치와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건 당연한 순리이고 호의 평등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강제 노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인권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이 새로운 보고서는 강제노동이 여전히 북한에서 핵심적인 우려로 남아있다는 결론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new report reinforces the conclusion that forced labor remains a central concern in the DPRK. 그러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강제노동의 사용의 깊이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데즈 인권관은 국제법은 누구도 노예로 붙잡혀 있거나 강제 또는 의무적인 노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 law is clear.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nor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r. 이어 국가가 부과한 노동이나 징병이 자동으로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미국 국무부, 국제노동기구 ILO에도 이번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유고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정은의 친자를 따르는 세력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져 김씨 왕조가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북한은 외화 획득과
전투 경험을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198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북핵, 대북협상, 대북심리전 등을 담당했던 유 이사장을 안준호 기자가 영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조약 체결로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나요? 워싱턴 조약에서는 오히려 북러 양국의 취약성과 조급함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 안정에 도움이 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가 안 좋은데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전투병이라든가 뭐 이런 또 병력을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용병의 행토로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양 정권의 안정을 굉장히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조약이 이제 전쟁 기간 중에만 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갈 거로 보아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뭐 러시아가 필요로 한 포탄이라든가 탄약 이런 것을 수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에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 전쟁이 끝나면 사내개를 잡아먹듯이 토사구팽이 될 우려가 있죠. 남북한의 중요한 순간마다 김여정이 등장하면서 과거 그 누구보다도 강한 정치적 입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 내에서 김여정의 정치적 입지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후계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독재 국가에서는 권력을 소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생이든 아들이든 뭐 누구든 간에 김정은 유일 권력에 도전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처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여정도 이제 자기한테 권력이 많이 몰려가지고 월권을 한다거나 아니면 후계를 넘보게 되면은 똑같은 운명을 처할 거라고 보고요. 또 김여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몸을 지금 낮추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에는 더욱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계가 제대로 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조기에 이제 김정은의 유고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위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김여정이 위기 관리를 위한 임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김여정을 또 따르는 또 세력과 또 누구든 간에 후계로 지목된 또 김정은의 자식을 따르는 세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여정이 내가 하겠다. 계속적으로 위기 관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친자와 김여정 간에 권력투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권력투쟁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종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의 후계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김정은의 아들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김주의 후계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시는지.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변칙적인 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면 어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생각이 여성도 똑똑하면은 후계자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할 거로 보고요. 특히 이제 자기는 이제 차남이었지만 뭐 아버지에 의해서 후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딸이든 뭐 차남이든 리더십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볼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김주애의 후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김주애의 공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주애의 공개 행사가 이게 뭐 그냥 공개 행사가 아니고요. 거의 2인자 의전을 따랐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도 뭐 거의 뭐 후계자를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뭐 많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현재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 보시는지, 엘리트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시는지, 그들의 그 엘리트 지도자들의 충성심이 김정은과의 계약 관계란 지적도 많은데요. 저는 이걸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명령과 복종의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체제는 어떤 권력 엘리트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에 의한 결합이나 복종이라기보다는 고도의 공포심이죠. 최근에 외교관들이 굉장히 많이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 수가 있거든요. 통제가 좀 덜 미치는 곳에서는 지금 탈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억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안정은 됐다. 겉으로는 안정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언제든지 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통제와 억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통제와 억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외부의 정보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정보 유입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보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진실을 알리는 거거든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허구와 조작에 의해서 지탱된 체제 아닙니까? 근데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지금 우상하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와 그동안의 혁명 역사라는 게 다 흑우고 예를 들면 김정은의 그 친모도 제일 북송교편이 고행이다 이런 같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있던 충성과 소위 신념이라는 빌리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거기 동구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대북 심리전이고 심리전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정보 유입입니다. 정보 유입과 심리전이라는 게 이거는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엘리트 출신 탈북민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생활고가 상당히 심각하고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런 내부 증언도 있는데요. 현재 북한 내부의 정확한 실상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그동안 북한은 이른바 삼중고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삼중고라 그러면 대북 제재, 그다음에 과거에 있던 코비드-19 코로나, 그다음에 경제난 이런 걸 우리가 삼중고라고 했거든요. 장마당에 물자는 부족하고요.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지금 경제난에다가 식량도 부족하고 그다음 물자 부족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이런 경제난 악화가 결국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가는 거거든요.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체제가 서바이벌하기 힘들고 경제를 살리려면 대북 제재를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방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 경제권에 편입돼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안 풀립니다. 북한 내의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민심이라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 북한 체제 내부적으로 여러 압박으로 인한 체제 유지가 어렵다고 볼 때는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어떤 갈등으로 해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남 군사 도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러 밀착도 곧 끝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김정은이 이를 가장 잘 알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정은도 지금의 북러 간 밀월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텐데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급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 지원, 에너지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북한이 오매불망 노리는 게 소위 이제 5대 전략 군사 무기를 현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미 본토로 유발할 수 있는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 대선 이후에 북한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국교 정상화 수교를 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소위 이제 경제 지원을 통해서 받고 서바이벌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북한은 그 목표 때문에 그 전략 무기 기술 획득에 주력할 거로 보아집니다. 다만 러시아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그런 군사 기술들은 저는 쉽게 안 줄 겁니다. 계속 희망 고문을 하면서 결국은 지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북한의 영향권에 묶어 두르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푸틴이 굳이 평양까지 찾아가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북한 인민군의 파병을 원하는 걸 텐데 실제로 이 북한 인민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러시아가 쉽지 않은 전쟁 국면으로 갈 것이다 보고요. 그러면 분명히 외국 용병들이 지금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외야를 획득하고 또 전투 경험을 갖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볼 겁니다. 아마도 파병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시크프리트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연구원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이 전쟁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분들 말씀들도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본인의 행복과 안전, 그다음 4대 5대째 김씨왕조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모한 짓을 안 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실제로 전면전을 치룰 만한 그런 영향이 안 됩니다. 지금 한미 간의 핵 확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 공조 동맹을 통해서 핵 확장 억지력을 계속 유지 강화한다면 그분들 우리와 달리 한반도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북러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 내부 사정,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준호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던 북한의 접종률이 국경 봉쇄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평균보다 높았던 북한의 접종률이 국경 봉쇄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15일 발표한 2023 글로벌 아동 예방접종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DPT-1 백신 접종률은 41%로 19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TP-1 백신은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100일의 1차 백신으로 필수적인 첫 백신조차 접종받지 못한 어린이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DPT-1 백신 접종률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98%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수준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접종률은 40%대로 떨어졌으며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북한의 예방접종률이 54%로 가장 낮았던 1997년보다도 14%포인트나 낮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북한의 뇌척수막염균 백신 접종률은 28%, B형 헤모필루스 백신 접종률은 16%, 소아결핵 백신 접종률은 63% 등으로 전 세계 최하위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B형 간염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 두 종 접종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9월 BOA에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예방접종 물량이 없다며 추가 재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3월과 10월 북한 어린이 59만 4천 명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하고 어린이 50만 명에게 소아결핵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후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신이 완전히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니세프의 팀 전체가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이 2024년에 어린이와 여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당국에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A 세계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와 영토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년 이상 인신매매의 새로운 동향과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인신매매와 싸우는 효과적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인신매매는 인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됐지만 가해자들은 그들의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보고서는 인신매매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을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Around the world, trafficking networks target and recruit victims online, through social media, through dating apps, through gaming platforms.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네트워크 온라인, 소셜미디어,
데이트 앱, 게임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모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불투명한 암호화폐로 금융 거래를 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감추거나 활동하는 국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암호를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범들은 점점 피해자에게 온라인 사기에 참여하도록 강요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소셜미디어는 누가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지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ike the false but widely held notion that trafficking only affects women and girls. These misconceptions limit the ability.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가 여성과 소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널리 알려진 통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와 당국 그리고 피해자 자신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올해 발간된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 중 일부가 어떻게 인신매매를 적발하고 방해하며 가해자에게 더 나은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collaborating to create and apply AI-enabled tools that detect trafficking operations. 블링컨 장관은 민간 사회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인신매매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AI 지원 도구를 만들고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 기술 기업과 인신매매 반대 민간단체는 서로 협력해 새롭게 등장하는 인신매매 트렌드와 전술을 다루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옹호자들과 정부는 새로운 취약점을 식별하고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취약한 개인들과 단체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와 임금, 그리고 잠재적 고용주들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지털 도구들은 노동자들이 밀매를 문서화하고 보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신매매는 어느 한 국가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전을 이해하고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민간 부문, 시민사회와 다국적 조직, 시민 그리고 생존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